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5년 저는 휴전선 근처에서 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중대장님은 갑자기 저를 지휘 통제실로 불러 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1986년 5월 초의 강원도. 날씨는 눅눅하고 여전히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제 고향 쌀의 고장인 김포 평야의 상쾌한 겨울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의 바위와 서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날카로운 냉기였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어 두 손을 마른 장작처럼 뻣뻣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막사 안개인 침상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각 잡혀 싸둔 군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 젊은 청년의 모든 것이 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 입을 깨끗한 군복 한 벌, 동생들에게 선물로 줄 건빵 몇 봉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초소 근무를 하며 틈틈이 적어 내려간 제 일기장까지 오늘따라 안개가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4시가 갓 넘었을 뿐인데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당장이라도 태백산맥 정상으로 무너져 내릴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막사 구석에서 동기인 상철이가 치는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찌나 애절하게 들리던지요. 그 녀석은 이등병의 편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군인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노래였죠. 야, 기타는 무슨, 우리 박 병장님은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시는데 제일 부럽습니다. 형님. 동혁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중 가장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도 몸 건강히 잘 지내. 내년에 편지할게.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다들 사회에서 만날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전방 군인에게 이별은 곧 영원한 헤어짐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익숙한 무게를 느끼며 군장을 어깨에 뱄습니다. 막사 밖에서는 부대의 K-111 트럭이 이미 시동을 걸고 부르릉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엔진 소리와는 달리 매캐한 경유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하는 날입니다. 저녁증을 손에 쥐고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분명 손꼽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제가 막사 밖으로 나가자 분대원들이 모두 저를 배웅하러 몰려 나왔습니다. 굳센 악수와 남자들끼리의 서투른 포옹, 누구 하나 눈물 섞인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빨리 타, 어두워지겠다. 운전병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재촉했습니다. 저는 트럭 짐칸에 올라타 바람이 덜 닿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천천히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안개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안녕, 추위에 옷이 흠뻑 젖던 야간 경계 근무. 안녕, 감자와 섞어 먹던 짬밥. 그리고 안녕, 친형제 같았던 나의 전우들. 차가 몇 미터 구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엔진 소리를 뚫고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지, 당장 차 세워. 운전병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저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지휘 통제실 쪽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철 대위님, 우리 중대장님이셨습니다. 중대장님은 산처럼 과묵하고 침착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내쉬는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는 트럭 앞으로 달려와 뜨거운 보닛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박태수 병장, 하차.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평소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로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보고합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곧 출발해야 합니다. 김대위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무언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는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역 취소다. 사단 본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당장 지휘관 차량에 탑승해서 사단으로 이송 조치한다. 이송 말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전역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명령이다. 김대위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석 달 전, 1985년 섣달 그년날 밤의 일 말이다. 그의 말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석 달 전, 섣달 그넷날 밤, 저는 멀어져 가는 군용 트럭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설을 쇠러 고향에 가려던 저의 희망을 싣고 트럭은 그렇게 코너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바위 틈을 스치는 겨울바람이 마치 야생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귀한 길이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 운명의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를 만났던 그 밤, 김대위님은 양옆에 서 있던 위병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대기 중이던 지프차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타라.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저는 수만 가지 질문으로 머릿속이 뒤엉킨 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이 최전방의 바위 아래 영원히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결국 파헤쳐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덜컹거리는 지프차에 앉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저를 석 달 전 그날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1985년 섣달 그년, 그해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상예보에서는 강력한 한랭기단이 남하하여 휴전선 부근의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둔 수통의 물이 순식간에 살얼음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주위의 나무들은 온통 하얀 서리 옷을 입고 앙상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경계 근무 차례였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개도 돌을 씹고 닭도 자갈을 쪼아먹는 가장 춥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머니께서 짜서 보내주신 털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은 채 개머리판을 접은 K 소총을 들고 초소를 나섰습니다. 제 임무는 전방 초소에서 약 1km 떨어진 마른 계곡을 따라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겨우 사람 하나 다닐 만큼 좁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널려 있어 조금만 헛디뎌도 아래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빛조차 희미했습니다. 창백한 빛이 짙은 안개를 겨우 뚫고 바위벽에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갈 위를 밟는 제 발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서걱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깊은 숲 속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록 산에 익숙해졌지만 최전방에서의 고독감은 항상 사람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찰로의 절반쯤 갔을 때 14번 표지석 근처 마른 계곡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희뿌연 안개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거북이 머리 모양의 큰 바위 옆에 검고 우뚝 솟은 형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위도 나무 그루터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고
손가락을 방아쇠에 건 채 조용히 앞으로 포복해 나갔습니다. 누구야? 상대방이 정신이 있다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몇 분 더 기다리며 주위에 매복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침묵. 저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가 몇 걸음채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엎드린 채 몸의 절반이 차가운 계곡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사람을 뒤집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얼굴, 여자였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긴 머리는 흠뻑 젖어 단아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옷감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럽고 촘촘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짜는 투박한 옷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도시의 값비싼 비단 같았습니다. 그녀의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약하고 희미한 숨결. 그녀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손목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희고 가느다란 손목을 따라 길고 붉은 흉터가 끔찍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발은 낡은 운동화나 고무신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가죽 부츠였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평생 본 적 없는 비싼 외제 신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군 규율은 명확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함부로 군사구역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구역, 이 시간에 나타난 사람은 간첩이거나 특수부대원이거나 혹은 범죄자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를 부대로 데려간다면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 것이고 그녀는 신문과 감금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몇 시간만 더 신문을 받거나 갇혀 있는다면 그녀는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 사례는 추위 속에 버려둔다면 1시간도 안 되어 딱딱한 시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서 어르신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한 명을 구하는 것이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인정을 배우며 자란 22살 청년의 양심이 제가 등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훗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부대로 데려가지 않는다. 여기서 산길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작년에 주민이 버리고 간 낡은 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골짜기 뒤편에 숨어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바람을 맞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방한 파카를 벗어 그녀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제 체온이 전해지자 그녀가 희미하게 몸을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등에 업고 소총을 가슴 앞으로 교차시켜 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몸이 등에 닿았지만 제 등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바위는 날카로웠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10발가락에 힘을 꽉 주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초인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도 극도의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대 순찰조에게 발각된다면 저는 심각한 군기 위반, 심지어 탈영이나 이적 행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낯선 여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죽음의 신과 경주를 벌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밤의 장막을 찢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등에 업은 여자가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산장으로 가는 오솔길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여자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가시 돋친 나뭇가지를 헤쳐나갔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따가웠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안개 속에서 산장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고 억새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썩어 있었습니다. 판자로 만든 벽은 틈이 벌어져 사방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곳은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산장 구석, 지난 가을에 남겨진 마른 집 더미 위에 여자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택감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산장 구석에 예전 주인이 남겨둔 마른 장작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용 라이터를 꺼내 한참을 낑낑댄 끝에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산장의 어둠과 냉기가 물러났습니다. 여자에게 돌아가 보니 그녀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찬 수통을 풀어 찌그러진 반합에 물을 붓고 품속에서 감기 예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생강 한 톨을 꺼냈습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생강을 으깨어 물에 넣고 불 위에 올렸습니다. 향긋한 생강 냄새가 장작 연기와 어우러져 최전방의 추운 밤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이 끓자 저는 여자를 일으켜 세우고 입을 벌려 뜨거운 생강차를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뜨거운 생강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여자는 몇 번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칠흑같이 검고 깊었지만 공포와 피로로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사냥꾼을 경계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요. 저는 생강차가 든 반합을 든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없이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본능적인 반사작용처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행동을 살폈습니다. 무기를 찾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겁먹지 말아요. 난 군인입니다. 계곡에 쓰러져 있길래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위치를 파악하려는 듯 산장을 재빨리 훑어보더니 제 군복에 멈췄습니다. 군복이 그녀를 조금 안심시키는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버리고 간 산장입니다.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고는 반합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더 마셔요.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반합을 받아 들고는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손에 닿았을 때 그 차가운 감촉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그녀는 좀 더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고는 제 방한 파카를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왜 이 시간에 계곡에 쓰러져 있었죠? 여긴 민간인 통제 구역인 거 모릅니까? 저는 다시 군인의 엄격한 말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어머니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뎌서 계곡에 빠졌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약초를 캐러
그것도 이 위험한 최전방 지역에 들어왔다고. 게다가 그녀의 옷차림, 가죽 부츠, 손목의 흉터는 약초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얼굴과 추위에 떨고 있는 가녀린 어깨를 보니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군요. 이대로 있으면 폐렴에 걸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은 옷 벗어서 불에 말리세요. 전 밖에서 보초 설 테니 아무도 안 봅니다. 저는 일어나 산장문으로 걸어가 엉성한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윙윙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총을 끌어안고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구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골칫거리를 제 몸으로 끌어들인 것 같았습니다. 산장 안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와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별 하나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자문했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까? 보고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 만약 숨긴다면 나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그날 밤 저는 낯선 여자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들어올 때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저는 산장벽에 기댄 채 겨우 선잠을 잤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문틈으로 안을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제 방 안 파카를 덮고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변했고 불은 꺼져 잿더미와 몇 개의 붉은 숲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살아 있었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순찰을 마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긴장했던 탓에 지독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아침 취사장에서 몰래 챙겨온 주먹밥과 볶음 김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옆에 있던 마른 장작을 방어 자세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반응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연약한 여자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나예요. 겁먹지 말아요. 제가 두 손을 들어 보이자 그제야 서연은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의 경계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 파카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저는 신문지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하얀 쌀로 만든 주먹밥 2개와 작은 비닐에 담긴 볶음 김치, 고소한 밥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퍼지자 산장 안의 어두운 분위기가 조금은 겉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주먹밥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것이 분명했습니다. 먹어요. 우리 부대 취사장에서 만든 겁니다. 깨끗해요. 저는 주먹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을 받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먹었지만 먹는 방식은 매우 차분하고 단정해서 밥알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교양 있는 사람의 식사 예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제 몫의 주먹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침 햇살 아래서 그녀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 높고
오뚝한 콧날, 얇지만 단호해 보이는 입술, 비록 창백한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시골 옷차림 뒤에 감춰진 날카롭고 어딘가 고고한 분위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어제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죠. 집은 어디예요? 저는 어젯밤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씹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재떨이로 돌렸습니다. 저는 철원 산골 마을에 살아요. 그냥 밭농사 짓고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설펐습니다. 일부러 강원도 사투리 억양을 흉내 내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3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녀가 철원이라고 발음하는 방식, 문장 끝의 억양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녀의 본래 말투는 분명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처럼 매우 표준적이고 맑았습니다. 당신, 여기 사람 아니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형사예요? 왜 그렇게 캐물어요? 사람 구해줬다고 이제 신문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그녀의 톡 쏘는 대답과 화제를 피하려는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라면 군인에게 절대 그렇게 날카롭게 대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궁지로 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니까요. 형사 아닙니다. 난 육군 수색대원이에요. 내 임무는 국경을 지키고 주민들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싫어합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밥을 먹었지만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실래요? 며칠만 기운 차릴 때까지 머물게 해주시면 바로 떠날게요. 당신이나 부대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서연의 슬픈 얼굴과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다시 약해졌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울거나 애원하는 모습에 유독 약한 남자였습니다. 도저히 매정하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 계속 있어요. 하지만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순찰 중인 군인들 눈에 띄면 당신이나 나나 둘 다 큰일 나요. 제가 어떻게든 먹을 건 가져다 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태수입니다. 고향은 김포고요. 저는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태수 씨. 서연은 제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김포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 봐야 해요. 점호 시간에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제가 한 말 꼭 명심해요. 산장을 나서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리에서 쫓겨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상처를 핥고 있는 상처 입은 고독한 늑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가여우면서도 어딘가 두려운 늑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부대를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비밀이 저에게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은 저에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실하고 활기찬 박병장이 되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을 숨긴 채 도둑처럼 몰래 움직이는 범죄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해질녘이 되면 저는 택감을 구하러 간다거나 산나물을 캔다는 핑계를 대고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나갈 때마다 건빵이나 구운 고구마, 아침 식사 때 남은 빵 조각 같은 것을 몰래 숨겨 나갔습니다. 서연의 건강은 꽤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입술의 보라색도 옅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워만 있지 않고 산장 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향 생활, 어머니,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드는 김포 평야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수 씨 고향에서는 설날이 아주 즐겁겠네요. 한 번은 제가 그녀를 위해 불을 쬐어줄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설이 되면 온 마을이 모여서 떡국을 끓여요. 우리 어머니가 끓인 떡국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윷놀이도 하고 세배도 하고. 서연은 불꽃을 바라보며 멍하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설날을 겪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댁에서는 설 안 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침묵하며 다시 바닥에 조약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따온 산머루 몇 알을 서연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산장문을 고정하는 데 쓰던 돌멩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곡에서 아무렇게나 주워온 주먹만 한 회색빛의 울퉁불퉁한 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돌을 들고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에 비춰보며 전문가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수 씨, 이 돌이 뭔지 알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조약돌 아니에요. 저기 계곡에 널려 있던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가공되지 않은 옥원석이에요. 최상급 춘천옥이죠. 겉은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껍질을 갈아내면 안에는 맑고 투명한 비취색 옥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건 국경 너머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려요. 집 한 채 값은 좋게 될걸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혹시 돌 장사했어요? 서연은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돌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요. 그냥 해본 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냥 해본 소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을 쥐는 방식, 빛에 비춰보는 모습, 품질을 평가하는 그 날카로운 눈빛은 구경만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어쩌면 대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비싼 가죽 부츠를 신고 보석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졌으며 이 버려진 산장에서 숨어 지내면서 자신을 산골 사람이라고 속이는 젊은 여자.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의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서연에게는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을 떠나온 군인의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막 어른이 된 남자의 영웅 심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산장에 혼자 있을 서연이 추위에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평소보다 일찍 그녀를 찾아가기로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평소처럼 놀라지 않고 그저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서연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저는 걱정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마는 따뜻했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 생각이 나서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 많지 진지했습니다. 태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만약 나중에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절 구한 걸 후회할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슬픈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대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악을 미워하도록 배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롭고 연약한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최대한 꾸밈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사람 목숨 하나 구한 걸 후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요. 당신이 착한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는 하늘과 법이 판단할 일이겠죠. 저한테 당신은 그냥 내가 구한 사람, 서연 씨일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서연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감동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네요, 태수 씨. 하지만 고마워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혼잣말처럼 작아졌습니다. 내일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면서 당신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녀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 더 있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단호함을 보고 제가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한 늑대는 자신의 도망길을 계속하기 위해 동굴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의 이별이 제 군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서연의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날 구한 걸 후회할 건가요? 그녀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녀는 정말로 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북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며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버려진 산장이 있는 어두운 산 쪽을 바라보며 날이 빨리 밝기만을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취사병이 배식을 하는 틈을 타 감자밥과 짭짤한 생선조림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오늘이 서연이 떠나기로 한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길을 떠나기 전에 든든한 식사를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산장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잿더리는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제 방 안 파카는 각 잡혀 개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외롭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제가 안으로 들어서며 밥이 든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고 안도하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가야 하니까요. 어디로 가려고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일지도 모를 대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북쪽 국경 쪽으로요. 서연이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고소한 생선 조림 냄새가 산장 가득 퍼졌습니다. 일단 먹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산길은 험하니까 기운 없으면 못 가요. 서연은 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치
이 마지막 식사를 음미하려는 듯이 산장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밥 씹는 소리와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태수 씨, 할 말이 있어요. 아마 믿지 않거나 저를 경멸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해봐요. 듣고 있을게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저는 약초꾼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회계사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위해 일했죠. 그들은 밀수를 하고 부패했고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짓을 했거든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쳤어요. 그들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저를 사방에서 쫓고 있어요. 폭력 조직원들 뿐만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들까지도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 같아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저는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서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녀가 항상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뭘 훔쳤는데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많이 알수록 당신만 위험해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이 진흙탕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연은 산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숨겨둔 작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더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돈은 많이 가져오지도 못했고 여기서는 돈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이것밖에 없어요. 기념으로 받아주세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손바닥 위에는 찻잔만 한 크기의 이끼 낀 녹색 옥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이었는데 비늘 하나, 발톱 하나까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옥의 재질은 윤기가 흐르는 짙은 녹색으로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골동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물건이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군인이에요. 평생 이렇게 귀한 물건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냥 받아요. 서연은 제 손에 옥패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갑오예요. 수년 동안 저와 함께 했죠. 옛날 사람들은 옥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가진 사람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했어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 누구보다도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옥의 차가운 감촉이 제 손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또 거절한다면 그녀가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받을게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나중에 당신이 돌아오면 그때 돌려줄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옥패를 군복상의 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단단히 잠갔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요. 그때 햇살이 이미 높이 솟아 나뭇잎 사이로 산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밖을 내다보고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저도 이제 가야 해요. 길 조심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로 다시 와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빠르게 산장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고 작은 뒷모습은 빽빽한 덤불 뒤로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부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가슴 주머니 속의 옥패가 뜨거워지며 이 기묘한 만남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서연이 걱정되면서도 제 자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않을까? 나까지 연루되는 건 아닐까? 오후 휴식 시간을 틈타 저는 몰래 산장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산장은 텅 비어 썰렁했습니다. 잿더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장 문턱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온너머로 느껴지는 옥패의 감촉을 느끼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서연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같이 평온했습니다. 병사들은 경계 근무를 서고 작업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순찰을 돌거나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취사병이 밥을 지을 물을 길어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개울은 부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양동이 2개를 지고 익숙한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물을 샜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 덤불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휙 돌아섰습니다. 누구야? 저는 소리치며 지게 막대를 무기 삼아 움켜쥐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빽빽한 덤불 속을 살폈습니다.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를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둔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민첩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쏜다. 저는 손에 든 것이 지게 막대뿐이었지만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림자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고목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얼마 못 가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숲은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섰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검은 그림자에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몸집은 작았고 발걸음은 날렵했지만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 했습니다. 왼쪽 다리? 문득 서연을 부축해 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도 부딪혀 다친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설마 서연인가? 그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연은 국경 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왜 사흘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물을 길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는 위험에 처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왜 도망가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걸까? 저는 넋이 나간 채로 부대로 물을 길어 왔습니다. 지휘관에게
숲에 낯선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게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가 붙잡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은 그림자와 절뚝거리던 걸음걸이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내일 순찰을 핑계로 그 지역을 더 자세히 수색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내내 저희는 연병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했고 화이팅하는 함성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격투 시합에 참가하여 2등을 했습니다. 상품으로 비누 한 장과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점심때 저는 꽤 들뜬 기분으로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번의 시합 끝에 지쳐서 그저 눕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줄로 나란히 놓인 2층 침대가 있는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침대는 창가 쪽 아래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무반 규율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과 모포는 벽돌처럼 각 잡혀 개어져 있었고 군장은 침대 발치에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지난주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리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베개 밑에 익숙한 녹색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옥패는 며칠 전 서연이 제게 준 것보다 약간 작았지만 재질과 조각 문양은 똑같았습니다. 짙은 이끼 낀 녹색, 정교하게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 분명히 제가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는 것과 한 쌍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옥패가 여기에 있을 수 있지? 최전방 부대는 24시간 철통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보초가 서 있고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곳에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아무도 모르게 병사의 내무반까지 들어와 베개 밑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인적인 특수부대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저는 어제 숲속에서 본 검은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의 신비로운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녀가 말한 대로 평범한 회계사가 어떻게 군부대에 아무도 모르게 잠입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손에 든 옥패를 보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아직 여기 있으며 언제든지 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저를 그녀의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옥패를 바지 주머니에 급히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대 안에서 이 물건을 본다면 저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무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김진철 대위님이 들어섰고 그 뒤를 분대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병장, 김 대위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머니 속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옛 김 대위님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뭘 숨기고 있나? 그는 평온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숨기는 것 없습니다. 저는 부인했지만 이마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위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침대 틀에 닿았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노련한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바닥을 폈습니다. 옥패는 제 손바닥 위에서 마법처럼 신비로운 녹색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대위님은 옥패를 집어들어 눈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았고 평소 침착하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복잡한 국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노련한 군인으로서 김 대위님은 국경을 통해 밀수되는 골동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품이군. 그는 중얼거리더니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 병장, 이거 어디서 났나? 저는 돌처럼 굳어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낯선 여자가 부대에 몰래 들어와 내 베개 밑에 놓아두었다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만약 믿는다면 제 죄는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낯선 사람의 부대 침입을 허용한 죄. 다시 한번 묻겠다. 이거 어디서 났나? 솔직하게 말해. 김 대위님이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분대장마저 움찔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주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설프고 어리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웠다고 어디서? 이 내무반에서 아니면 숲에서. 김 대위님은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기나 하나? 이건 문화재야. 금지 품목이라고. 이 값어치가 집 한 채 값이라는 거 알고 있나? 저는 감히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대장, 김 대위님이 명령했습니다. 증거물 압수 기록 작성하고 박 병장은 즉시 지휘 통제실로 가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해. 박 병장의 모든 군장을 검사해서 숨겨둔 물건이 더 있는지 확인해라. 예. 분대장이 대답하고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자, 태수야. 대체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한 거냐? 분대장은 제게 군복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처음 주었던 제가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첫 번째 옥패도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옥패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범죄자처럼 지휘 통제실로 끌려갔습니다. 백지와 볼펜 앞에 앉아 제 손은 너무 떨려 글씨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사건 경위서. 뭐라고 써야 할까? 만약 서연의 존재를 밝힌다면 그녀는 대대적인 추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군인, 그리고 폭력 조직까지 모두 그녀를 쫓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금지 품목 소지, 불순 세력과의 연루, 군기 위반, 가장 가벼운 처벌이 불명예, 제대 후 고향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무거우면 군 교도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추운 밤에 떨고 있던 서연의 모습과 제게 옥패를 건네주던 그녀의 믿음 가득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한 번 구했다. 끝까지 그녀를 구할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숲에서 갓감을 줍다가 옥패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예뻐서 기념으로 간직했을 뿐 그것의 진짜 가치는
몰랐다고 썼습니다. 저는 서연에 대한 이야기, 버려진 산장, 그리고 베개 밑에서 갑자기 나타난 옥패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김대위님은 제 경위서를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수야, 나는 내가 쓴 글을 믿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3년 동안 내 부하로 있었다. 나는 내 성격을 안다. 너는 탐욕스러운 놈도 아니고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놈도 아니야. 이 일에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겠지. 그는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이 옥패는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 최근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대규모 문화재 밀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네가 이런 물건에 연루되었다면 이건 단순히 군기문란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거다. 저는 모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저녁 준비는 보류된다. 부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너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겠다. 김 대위님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가 봐라. 저는 지휘 통제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 밝은 미래는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을 쐬러 고향에 가려던 꿈은 영원히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제 인생에 몰아칠 거대한 태풍을 예고하는 시작에 불과한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은 독처럼 부대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친근하고 다정한 시선은 이제 경계와 의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동혁이와 상철이도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제가 내무반에 들어설 때마다 웃음소리는 뚝 그치고 어색하고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대 안에서 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숲속을 순찰하지도 즐겁게 작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내무반 안에서 낡은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비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 전원 전투 위치로 당직 사관에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고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화 소리, 탄화를 장전하는 소리,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총을 잡으려다 제가 직위해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과 탄약은 어제 이미 회수되었습니다. 저는 내무반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대위님이 굳은 얼굴로 제 방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내무반에서 꼼짝 말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큰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비상 상황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색대가 무장한 정체불명의 집단이 영번 초소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무장공비와는 달리 행동이 매우 교활하고 신출귀몰했다고 합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찾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언급했던 그 무리, 밀수업자들과 폭력 조직, 그들이 그녀의 흔적을 맡은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서연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사방으로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군부대, 다른 한쪽에는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서연은 도마 위의 생선처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안절부절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의 벽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때 분대장이 제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식판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먹어, 태수야.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분대장님, 바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잡힌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분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못 잡았어. 그놈들 아주 교활해. 고양이 쥐 놀리듯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하지만 소문으로는 도에서 지원병력이 온다고 하더라. 이번 일, 보통 일이 아니야. 분대장님, 저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부하고 나는 내 성격을 알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나도 너를 변호해 주기가 어렵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식판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지만 마치 마른 지푸라기를 씹는 것처럼 썼습니다. 동료들의 신뢰, 군 생활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것이 이제는 연기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부대 연병장으로 들어서는 지프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낯선 차량이었습니다. 군용 번호판이었지만 이상한 기호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지휘 통제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이 온 것입니다. 제 사건은 이제 부대의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특별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다고 하지만 지금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물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치지도원실로 끌려갔습니다. 평소 정치교육과 사상학습을 하던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신문실처럼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뒤에는 오후에 봤던 낯선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흰 안경을 썼습니다. 얼굴은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은 수술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건장했으며 네모난 얼굴에 계속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님과 정치지도원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중년 남자가 맞은편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군 규율에 맞게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나는 보안사령부의 민소령이다. 그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대위다. 우리는 자네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민소령은 제 쪽으로 두꺼운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저는 겉표지에 붉은 잉크로 쓰인 제 이름, 일병 박태수를 흘끗 보았습니다. 박일병. 우리는 자네의 신상 기록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 민소령은 평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군 복무 동안 자네는 항상 임무를 완수했고 동료들의 신임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표창도 받았다. 가정 환경도 평범하다.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고 어머니는 모범적인 농부시다. 그런 병사가 왜 문화재 밀수 사건에 연루되었나 보고합니다. 소령님.
저는 경위서에 쓴 대로 숲에서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낡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소령은 씁쓸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주었다고? 자네, 그 옥패가 뭔지 알고 있나? 그건 조선시대 옥이야. 오조륜, 오자룬이 새겨진 오직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물건이지. 그런 물건이 자네가 주울 수 있도록 숲속에 굴러다닐 리가 없지. 게다가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옥은 보통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군. 나머지 한 개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민소령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박일병. 젊은 이 대위가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네와 숨바꼭질할 시간이 없어.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다. 만약 계속 완강히 부인한다면 우리는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네의 미래뿐만 아니라 고향에 계신 자네 가족에게도 영향이 갈 거다. 늙으신 부모님이 범죄자인 아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걸 원하나? 부모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효자였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간의 선행 때문에 온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게 된 걸까요?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민소령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지난 석 달 그 쉰날 자네는 어디서 뭘 했나? 왜 휴식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웠지? 누가 자네에게 그 옥패를 줬나? 그들은 제가 서연을 돌봐주던 그 기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분명히 제 생활 패턴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연의 존재를 밝힌다면 저는 비겁한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박일병, 대답해. 김대위님의 고함 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민소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고합니다, 소령님. 저는 어떤 징계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수도 하지 않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옥패는 정말로 제가 주운 것입니다.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민소령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좋다. 만약 자네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침묵은 때때로 범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김대위님을 돌아봤습니다. 박일병을 영창으로 데려가 완전히 격리 조치해. 내일 아침 우리는 그를 사단으로 이송하여 계속 조사하겠다. 2명의 위병이 들어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끌려갈 것입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 옥패를 돌려주고 모든 진실을 물어볼 기회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영창에 누워 저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애통한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그리웠고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의 슬픈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송되기 전에 내무반으로 돌아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분대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저를 피했고 각자 자기 일을 했지만 모든 동작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취사병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를 위한 조촐한 송별회라고 했습니다. 밥상에는 돼지고기 수육이 있었습니다. 1년의 설날에나 한 번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김 대위님도 분대원들과 함께 식사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으로 인한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살코기 한 점을 집어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어라, 태수야.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마치 영원히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목에 걸린 덩어리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대위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격하면서도 동정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 너 자신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사과해야지. 나는 너에게 큰 기대를 걸었었다. 태수야. 너는 재능 있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이번에 네가 제대하면 부사관 학교에 추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휘관의 한숨 소리는 수천 대의 채찍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는 착한 놈이야. 나도 안다. 김 대위님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에 베푼 선행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동료들까지 죽일 수도 있다. 이 국경 지역에서는 흑과 백이 뒤섞여 있고 선과 악의 경계가 아주 희미하다. 너는 아직 너무 젊어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거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후회와 굴욕감 그리고 제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다. 김 대위님이 일어나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단에 가면 묻는 말에 그대로 대답해라. 솔직함이 유일한 살 길이다. 어리석게 누군가를 감싸주지 마라. 내 인생 전부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약간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분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그만 울어. 태수야. 동혁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라고 믿는다. 거기 가서도 건강 잘 챙겨. 이거 가는 길에 먹어. 상철이가 제 손에 건빵 몇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편지해.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던 형제들. 이제 저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송별회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군장을 어깨에 메고 대기 중이던 K111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개머리판을 접은 K2 소총을 든 2명의 위병이 차문 양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짐칸에 올라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 속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강원도. 안녕, 나의 청춘. 안녕, 나의 미완의 꿈.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희뿌연 안개 너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단 본부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사 재판, 차가운 감옥, 아니면 곧 드러날 끔찍한 진실. K111 트럭은 울퉁불퉁한 돌길 위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위아래로 솟구쳤습니다. 심한 흔들림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멀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 대위님은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뒤로 날아와 제 얼굴을 맵게 만들었습니다. 차에 탄 이후로 그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체포되는 겁니까? 김대위님은 뒤를 돌아보며 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체포라니? 너는 수사 협조를 위해 소환되는 거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가 막 제대하려는 이 시점의 말입니다. 이 시점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위님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범죄자가 아니다. 태수야.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너는 이 사건의 열쇠다. 열쇠 말입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 김 대위님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너는 그 여우와 접촉하고도 아직 살아남았고 그녀에게 매수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여우라니요? 혹시 서연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김 대위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서연이었나? 이름은 예쁘군. 하지만 그 여자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야.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착하면 알게 될 거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녀에게서 들은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거라는 걸 마주할 정신적 준비를 해둬라. 차가 3시간 넘게 달리자 철원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사단 본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제 외딴 부대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긴박했습니다. 경비는 삼엄했고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차는 2층짜리 견고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2명의 위병이 저를 2층의 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사의 민소령 외에도 경찰 제복을 입은 대위 계급의 남자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대령 계급장을 단 바로 저희 사단장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로 서서 규율에 맞게 경례를 했습니다. 일병 박태수, 명 받았습니다. 사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박일병, 앉아라. 거추장스러운 의식은 필요 없다. 오늘은 특별한 회의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직위의 인물들이 모였다는 것은 제 사건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 가방을 열어 큰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박일병, 이 사진 속 인물을 잘 봐라. 누군지 알겠나? 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벨벳 한복을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채 반짝이는 장신구를 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옷차림과 분위기는 전혀 달랐지만 저는 그 눈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깊고 슬픔이 서린 칠흑 같은 눈. 서연 씨입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다. 보통 서연이라고 불리지.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강서연이다. 경찰관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광명무역의 회계팀장이지만 실제로는 북부 국경 최대의 금과 문화재 밀수 조직의 위장 회사다. 그 조직의 두목은 독사라고 불리는 놈이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회계팀장, 밀수 조직, 폭력 조직 두목. 그 단어들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현재 횡령 및 밀수 혐의로 전국에 수배 중이다. 경찰관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와 범죄 조직 양쪽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밀 장부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연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정확하다. 민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모든 불법 활동,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이 조직의 모든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다. 독사 일당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지. 그럼 서연 씨는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범죄자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사단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녀는 자수하려 하고 있다. 장부를 넘기고 감형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 하지. 그럼 잘된 일 아닙니까? 왜 그녀를 체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내부의 부패한 자들에게 제거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자네다, 태수야. 김대위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자네가 우리가 그녀와 그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범한 군인이었던 저는 순식간에 Z85라는 암호명이 붙은 거대한 작전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은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국은 자네를 필요로 한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임무다. 독사 일당이 서연을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 장부를 손에 넣어야 한다. 만약 장부가 그들 손에 들어가거나 파기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모든 수사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수많은 금과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가 계속 국경 너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하게 솟아오르며 제가 물었습니다. 경제범죄수사과의 강승호 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관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강서연은 여전히 자네 부대 근처에 숨어 있다. 그녀는 자네와 접촉할 방법을 찾고 있어. 그녀가 몰래 자네 베개 밑에 옥패를 둔 것은 구조 요청 신호다. 강 대위는 군사 지도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부대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독수리 동굴 지역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곳은 지형이 험하고 동굴이 많아 은신하기에 아주 좋다. 독사 일당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현지 범죄자들을 고용해 그 지역의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자네의 임무는 미끼가 되는 것이다. 민소령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부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징계를 받고 불명예 제대한 모습으로 말이지. 자네는 혼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게 될 거다. 강서연은 분명히 자네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자네가 혼자 가는 것을 보면 그녀는 장부를 넘겨주거나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접근할 거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 범죄자들도 저를 미행하면 어떡합니까? 그 경우도 계산에 넣어두었다. 강대위가 안심시켰습니다. 특수부대가 24시간 자네를 비밀리에 따라붙을 것이다. 저격수들은 고지대에 배치될 것이고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일망타진할 것이다. 하지만 서연 씨는요? 저는 그녀가 총격전에서 다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서연의 안전 확보와 장부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다. 사단장님이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자네는 극도로 침착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강서연이 자수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주위의 진지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누명을 벗고 서연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기회였습니다. 임무를 받들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힘차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다. 기억해라. 자네 뒤에는 우리 사단 전체와 법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변장과 준비를 위해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고 낡은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강대위가 다가와 손수건에 곱게 싼 물건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펼치자 용이 새겨진 옥패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제게 처음 주었고 부대에서 압수되었던 바로 그 옥패였습니다. 가져가.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네에게서 압수한 물건이지만 지금은 대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사람을 잇는 심표다. 저는 옥패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 옥패는 한때 우정의 증표였다가 저를 기소하는 증거가 되었고 이제는 서연을 구출할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가슴 주머니에 그것을 소중히 넣었습니다. 저는 바지 밑단에 숨겨진 아주 작은 신호 발신기를 받았습니다. 서연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지원 병력이 즉시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안개가 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제 연극을 시작하기 위해 부대 근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곧 있을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서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제가 그녀를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저를 다시 믿어줄까? 아니면 배신당한 늑대의 증오,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까? 차는 부대 정문에서 약 2km 떨어진 한적한 커브길에서 멈췄습니다. 내려라, 태수야. 행운을 빈다. 강대위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는 유턴하여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텅 빈 산길에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깨에 맨 천가방을 고쳐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끼였고 동시에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심리전과 힘겨루기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저는 자갈 가득한 오솔길을 걸으며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질녘의 강원도산은 더욱 음산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짙은 안개가 하얀 장막처럼 시야를 가렸고 오직 고목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서연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대위는 그녀에 대한 서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서연, 명문대 회계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예리했지만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을 안고 광명무역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곳이 독사의 불법 활동을 위한 위장회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나가려 했지만 독사는 비열한 수단으로 그녀를 억압했습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그의 금고지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악마의 노예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장부를 복사하며 반격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독사가 경계를 늦춘 틈을 타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해방시키겠다는 희망을 품고 비밀 장부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산장에서 보냈던 날들 속 서연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 못할 고뇌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의 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짓밟힌 한 송이 들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 같은 평범한 군인의 순수한 구조 행위는 아마도 그녀의 마음을 데워준 유일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주 희미하게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지만 모든 감각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신호 발신기 버튼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 양쪽 덤불 속에서 적어도 서너 명이 저와 나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매우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악지형에 익숙한 전문가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서연일까? 아니면 독사의 부하들일까?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서연이라면 그녀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부하들이라면 그들은 기습 공격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야가 가려진 큰 바위가 있는 급커브길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매복이나 접근의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앉았습니다. 즉시 덤불 속의 소리가 부섰고 공간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렸고 오른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찾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무장한 집단에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뒤에서 비밀리에 따라오고 있는 특수부대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상대방에게 행동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약 1km 더 걸어가자 독수리 동굴 지역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절벽이 솟아있으며 동굴이 얽혀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시야는 몇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길가의 바위 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그대로 서.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목소리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아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작게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놈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저는 동상처럼 굳어 앞만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한 거 알아요. 내가 도우러 왔어요. 정말 바보 같네요. 왜 다시 돌아왔어요? 서연은 책망했지만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여기서 빼낼 방법이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사가 이 지역 전체를 포위했어요. 그놈들은 수도 많고 총도 가지고 있어요. 당신 혼자서는 그냥 목숨을 내놓는 셔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바로 내 뒤에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러 온 거예요. 자수해요. 장부를 넘기면 그들이 당신에게 선처를 베풀 거예요. 침묵,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서연이 저를 믿지 않고 제가 그녀를 배신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연 씨, 저는 간절히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를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요. 난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이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잠시 후 바위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서연은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은 찢어지고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베쑥했으며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의지로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위험해요. 바로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발밑 땅을 파헤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도망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덤불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으며 손에는 사냥용 총과 마체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인 함성을 지르며 굶주린 늑대떼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숲 가장자리로 그녀를 끌고 달렸습니다. 빨리! 서연은 지쳐서 절뚝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겨드랑이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고 총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얼마 못 가 우리는 길이 막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거구의 남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들고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시나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을 텐데. 독사.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독사는 서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부 내놔. 셋센다. 안 내놓으면 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서연은 제 등 뒤에 바싹 붙어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보호하며 밀수 조직의 두목을 노려봤습니다. 넌 누구냐? 독사가 턱을 치켜들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 그 애송이 군인이군. 살기 싫은 모양이지? 감히 내 사업에 끼어들어? 총 내려놔. 저는 강하게 보이려 애쓰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지역을 포위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항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독사는 야만적인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무서워 죽겠네. 그놈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그는 맹수처럼 흉포한 눈빛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부 내놔. 하나. 저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신호발신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특수부대가 아직 오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총을 쏘지 않는 거지? 둘, 독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습니다. 그도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독사의 가슴에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격수의 조준경에서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서연과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쏘면 서연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그에게서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장부는 여기 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저는 옷 속에 손을 넣어
마치 장부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독사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서연에게서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리 던져. 빨리. 내가 주면 그녀를 보내줘야 한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약속하지. 던져. 독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용이 새겨진 옥패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저녁 햇살 아래 녹색 옥패가 반짝였습니다. 여기 받아라. 저는 독사가 서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오른쪽 덤불 쪽으로 옥패를 힘껏 던졌습니다. 능력 있으면 가서 주워. 독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옥패를 쳐다봤습니다. 문화재 밀수업자의 탐욕스러운 본능이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가 망설인 1초, 그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치며 동시에 서연을 덮쳐 땅으로 넘어뜨렸습니다. 탕! 저격수의 총성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독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알이 그의 총을 쥔 팔을 관통했고 권총은 멀리 날아갔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놈들을 죽여. 독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의 부하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타타타. 사냥용 총과 소총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서연 위로 엎드려 제 몸으로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즉시 숲 사방에서 확성기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다. 모두 총을 버려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동시에 중무장한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과 군인들이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돌격! 하는 함성이 땅을 울렸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범죄자들은 수가 많고 흉포했지만 조잡한 무기를 든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정의 부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세 제압되었고 한 명씩 쓰러지거나 무기를 빼앗겼습니다. 독사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광기 어린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끌고 같이 죽으려 했습니다. 저는 번쩍이는 칼날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일어나 독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독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아나와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꽉 껴안고 땅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자갈 가득한 땅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는 황소처럼 힘이 셌고 고통 때문에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그에게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애송이, 죽어라. 그가 으르렁거리며 다시 한번 칼을 찌르려 했습니다. 퍽! 개머리판이 독사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몸이 흐물흐물해져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김대휘님이 살기 가득한 얼굴로 KO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독사의 단검을 멀리 걷어차고 다른 두 병사와 함께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수야, 괜찮으냐? 김대휘님이 몸을 숙여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피에 젖은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그냥 살짝 긁힌 겁니다. 그때 총소리는 거의 퇴섰습니다. 범죄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공기는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 씨, 다쳤잖아요.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녀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내 막 달려온 강대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강대위는 장부를 받아 몇 장 넘겨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너는 죄를 씻을 공을 세웠다. 우리는 너의 협조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서연을 보고 김대위님과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안도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저는 과다출혈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서연과 김대위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저는 마치 어두운 겨울날을 보내는 개성가를 부르는 듯한 웅장한 산바람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짙은 소독약 냄새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시트가 깔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옅은 녹색 벽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아들아.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농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네가 다쳤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차 타고 올라왔지. 어머니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놈의 자식, 엄마 걱정시켜 죽일 셈이냐.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저는 희죽 웃으며 일어나 앉으려다 어깨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 괜찮아요, 엄마. 엄마 아들은 무쇠팔 무쇠다리잖아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대위님, 상철이, 동혁이, 그리고 분대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손에는 오렌지와 설탕, 우유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웅께서 일어나셨네. 동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김대위님이 다가와 제 다치지 않은 오른쪽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박병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네 모범 전투병으로 표창받게 됐어. 사단에서는 자네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다고.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모두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님은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눈짓하고는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곧 떠나야 한다고 하더군. 잠깐 만나보거라. 살짝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간소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비록 눈가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요. 서연의 손에는 보랏빛 야생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꽃다발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깨어났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 씨,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서고 그 후에 형을 살아야 해요. 경찰이 말하길 자수하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형이 많이 감형될 거라고 했어요. 출소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가서 잘 지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씨. 삶에 대한 믿음, 사람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어느 숲속 구석에서 뼈가 썩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돌려드릴게요. 그것은 용이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제가 독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던져버렸던 바로 그 옥패.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찾았대요.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 아니라서 기념으로 간직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당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제 손을 잡고 옥패를 제 손바닥 위에 놓고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태수 씨. 한 친구의 기념품으로요. 저는 옥패를 보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수 씨. 서연이 나지막이 말하고는 몸을 돌려 빠르게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옥패를 꽉 쥔 채 문 뒤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서연, 안녕. 1985년의 폭풍 같았지만 사람의 정으로 가득했던 그 겨울의 국경. 몇 년 후, 저는 어깨에 흉터와 용이 새겨진 옥패를 기념품으로 간직한 채 쌀의 고장 김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작은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 북풍이 살을 내는 추위를 몰고 올 때마다 저는 옥패를 꺼내 바라보곤 했습니다. 옥의 녹색은 그의 강원도 산의 숲처럼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늙은 군인의 기억 속에서 슬픈 눈과 강인한 의지를 가졌던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비밀이었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짝사랑이었으며 제가 평생 안고 갈 이야기였습니다.